칸트 철학을 보면은요, 상당히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쫙쫙 짜여져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숨이 막힐지 보고 있으면은. 예. 근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엄밀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칸트적인 구도 자체가 이제 현대 철학에 와서는 또 깨지게 되는 건데, 재밌게 깨져요. 보도록 하죠. 좀 이따가.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은, 이 로고스, 이성이라는 의미가 쫙 위로 가면 로고스와 맞닿아 있고, 그것이 처음에는 인간과 자연을 모두 아우르면서 있다가, 점점점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의미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눠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나눠졌고, 그리고 칸트는 실천의 생각 순수 이성을 또한 나누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게. 자, 그러면 5페이지를 보시면요. 강의 안에 잠깐만. 이제 철학자들을 봐야 돼요. 각각의 철학자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또 뭐 플라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플라톤. 예. 플라톤. 거기에 제가 또 이렇게 표 같은 걸 하나 내놨습니다. 유명한 표예요. 이 표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선분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 국가, 유명한 책이죠. 국가유권에 나오는 것이죠. 국가유권에 비유들이 동굴의 비유도 거기 나오죠. 동굴의 비유 그러면 많이 아시는데 선분의 비유 그러면 좀 낯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엄밀하게 그 인식의 단계를 나눠놨다라고 하는 게 선분의 비유입니다. 줄을 하나 쭉 그어놓고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열등한 인식,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고등한 인식. 제일 위에 있는 고등한 인식이 바로 이성이에요. 플라톤에게서는. 지금 말로 하면은. 거기 보시면 나와있지만 노에시스가 있죠. 네, 노에시스. 제일 위에 보면 노에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무엇을 알느냐? 바로 이데아를 안다. 이거죠. 옆에 이데아라고 쓰여져 있죠. 이데아, 아이디어. 그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뭐라 그런다? 바로 노에시스 바로 밑에 에피스테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등한 이성, 플라톤에게서는 노에시스. 그리고 그것이 이데아를 알고 그 이데아에 대한 가는 지식이 에피스테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게서 이제 가장 뛰어난 이데아는 존재의 이데아죠. 또는 선의 이데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 이데아.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세요. E에서 C 구간. E에서 C 구간. 보면은, 비슷하게, 마테마티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옆에 마테마티카라고 쓰여져 있죠. 마테마티카. 글씨가 좀 작아서. 마테마티카가 매트매틱스예요. 수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수학적 지식을 아는 사유의 능력이 바로 디아노이아다. 디아노이아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사려, 분별 이런 뜻이 됩니다. 분별. 수학적 지식.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바로 조와 피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G-O-A, P-H-Y-T-A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동물,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동물, 식물. 동물, 식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것에 관한 지식이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념에 관한 거죠. 어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바꾸는 건 좀 이상한데요, 그죠? 그때 당시 이제 이걸 피스티스라고 신념에 관한 그 지식 자체 동식물들에 관한 지식이 피스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거기 마테마티카부터 이데아까지가 뭐에 관한 존재자로서의 존재라는 존재에 관한 지식이에요. 존재. 그리고 조와 피타부터가 바로 옆에 보시면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성하는 것들에 관한 지식이에요. 플라톤에게서는 생성하는 것들에 관한 지식이 이성적인 건가요? 아니면 존재 자체에 대한 지식이 이성적인 건가요?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 이성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에이카시아라고도 나옵니다. 에이카시아. 이게 이제 뭐 이게 에이코네스라고 되는데 이게 도상이라는 뜻이 도상. 그러니까 이제 모양 같은 거죠. 도상. 그래서 그 기식이 에이카시아. 에이카시아는 이게 이제 일종의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신념과 상상하는 능력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독사. 아, 예전에 무슨 독사 그랬는데 아, 이게 독사구나. 독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상상되어지는 것들, 도상에 관한 지식, 그리고 피스티스, 즉 생성하는 것들에 관한 지식, 이것에 관한 것들을 합쳐서 독사라고 하는구나. 그것은 뭐라 그러면 의견이 되는 거죠. 의견. 그러니까 늘 독사라고 하는 것이 하위의 지식이고, 그리고 에피스테메가 상위의 지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생성하는 것들에 관한 지식이에요. 에피스테메는 존재하는 것들, 영원 불변한 것들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로고스, 즉 이성이 담당하는 것은 뭡니까? 노에시스가 담당하는 것은 에피스테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마테마티카, 디아노이아까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최고의 이성,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순수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수 이성은 바로 에피스테메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구도예요. 근데 사실 지금의 구도와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만사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생성하고 있고 움직이고 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허무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변화하는 것들, 생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통 좀 허무한 것들, 가치 없는 것 이렇게 본다고요. 예. 이 사유구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구도예요. 요즘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구도 자체가.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거기 써놓은 게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일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상화되어지지도 않는 것들. 그걸 이제 판타스마,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거예요.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거죠. 판타스마, 시뮬라크르. 거기 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환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환각적인 것을 얘기하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어젯밤에 꾸었던 꿈 같은 것들이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판타스마, 시뮬라크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시뮬라크르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들, 우리가 아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시뮬라크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을 지나면은 이제 밑에 있는 거 있죠. 플라톤까지는 밑에 있는 독사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도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위의 지식이지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은 사실 이 하위의 지식들은 철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분과로 추방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생물학자였어요. 생물학자, 의사 집안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의사 집안 아들이고 생물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데 철학적인 대상으로서의 그 동식물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움직이는 생성하는 것들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분과의 형식으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생성이라는 것이 생성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형상적인 지식.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들을 어떻게 봅니까? 재료와 그리고 형상 이렇게 보잖아요. 진료와 형상. 형상적인 거 하는 지식이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저기 다른 세상에 있다고 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거. 이게 다른 거. 저거는 이제 말씀드렸지 그런 겁니다. 이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상위의 인식 능력으로서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데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소피스트나 이런 편에 보면은 소피스트 편이 이제 일종의 그 존재하는 것들을 범주화로 막 나누고 이러는 건데 여기 보면 최고의 이데아로 다가가는 그 분할의 방법들을 막 써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뭔가를 고르고 선별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규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막 그냥 최고의 이데아로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렵죠, 이거. 예.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했어요. 예. 들어가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로 가면은 중세에서는 이성론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퀴나스예요. 아퀴나스인데 사실은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지성론을 이어받아서 정교화하는데 여기 이제 강의 안에는 없지만 이 개념 한번 알아놓으십시오. 능동지성, 수동지성이란 말을 써요. 이 능동지성, 수동지성이란 말은 또 뭐 아퀴나스만 쓰는 건 아니고 중세 철학자들 대부분 씁니다. 뭐 아랍 철학자들, 중세 철학이 아랍 철학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능동지성, 수동지성을 씁니다. 능동적인 지성, 능동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지성이겠죠? 수동지성은 뭡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성이겠죠? 그리고 지성을 이렇게 나눠요. 이 능동지성이 바로 이제 신에 가까운 지성이고, 수동지성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능동지성과 수동지성 사이에는 이렇게 피드백이 존재해요.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쭉 피드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능동지성과 수동지성으로 나누어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비로운 어떤 것을 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신의 모상이다. 이마고 데이. 신의 모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신이 거기에 불어넣어 준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시대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위에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이성처럼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예, 하위에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또 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수녀님 뭐가 있습니까?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죠? 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죠. 대천사님들을 가버려 제가 이렇게 예, 천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보니까 수님 당황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데카르트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미 그 주체 그 강연을 보시면은요, 그게 방법서설을 제가 요약을 딱 해놓고 데카르트에게 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놨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함이라는 것이 이제 사유하기, 이성이겠죠. 레스 코기탄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생각하는 실체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데카르트에게서 이제 이성, 그 사과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게 쓰였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6페이지 강의안에 보시면은 5-1에서 데카르트에서 하나를 제가 인용해 놨어요. 나는 사고라는 용어를 성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의식한 결과로 우리 안에 생겨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지, 지성, 상상력, 그리고 감각 능력의 모든 작용이 사고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좀 낯설죠? 의지작용, 감각작용, 지성작용, 뭐 상상력 다 합쳐서 이제
사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범위가 아니라 상당히 넓은 인간의 인식력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데카르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론을 펼치냐면은 감각하는 것도 있고 상상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죠. 근데 데카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죠. 내가 얘기하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 안에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관념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을 본유관념, 획득관념, 허위관념 이렇게 나누죠.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해요. 이 본유관념들 중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물, 그리고 진리, 그리고 사고. 사물이라는 관념, 진리라는 관념, 사고라는 관념. 이 세 가지 관념은 신이 우리에게 입김을 훅 불어넣어서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는 관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물에 대한 관념, 진리에 대한 관념, 사고에 대한 관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유관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획득한 것은 경험적으로 획득한 거예요.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허위관념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 있지 않은 것들, 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의 몸통을 한 인간이라든지, 서티로스 같은 뭐 염소의 몸을 한 인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그 관념들이 왜 이 본유관념이나 획득관념이나 가장 중요한 관념, 그러니까 가치 있는 관념이 어떤 것일까? 데카르트는 어떤 관념을 가장 중요한 관념이라고 하냐면은 명석판명한 관념, 명석판명한 거,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명석판명한 거, 이거 의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석. 옆집 형 이름 같죠? 명석, 판명. 클리어, 디스팅트, 이런 거죠. 이 클리어는 뭡니까? 뚜렷하다는 뚜렷.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디스팅트는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죠.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명석판명한 관념, 데카르트가 어떤 본유관념과 획득관념들을 중요시했느냐? 명석판명한 관념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본유관념은 본래 명석판명하고, 근데 획득되는 관념들 중에서 이제 명석판명한 관념이 중요한데, 그게 명석판명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명석판명한 거 아닌가요?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뚜렷하게 그려지고 머릿속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 명석판명한 거예요. 예?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 잘 몰라 이걸. 이게 명석판명한 게 뭐냐고 물으면 명석판명한 거지 이런다니까. 안 되죠. 자,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뚜렷하고 다른 거 구별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제일 처음으로 칠까요? 데카르트가 좀 이상한 게 이런 부분인데, 지금 봤을 때는 이 감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명석판명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명석판명한 것을 어떤 본유관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끄달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뭐 명석판명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눈앞에 있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감각될 수 있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 명석판명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데카르트는 감각적인 것들 명석판명한 것에서 뭔 어떤 것이라고 볼까요? 감각이라는 것은 항상 옳다고 볼까요? 아니죠. 감각이라는 것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게 이제 감각적인
관념, 감각적인 거죠. 이것은 이제 경험주의자들은 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데카르트에게서 이런 인상들, 경험적인 인상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심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은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죠. 제가 이거 사진을 2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고 나이 든 사진이 있어요. 네. 이 저처럼 이렇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이 빵떡이 된 사진이 하나 있어요. 휴미. 참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20대에 벌써 26살이었나요? 26살 때 인간 오속론을 쓰죠. 대작을 쓰죠. 네. 그 지금까지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 철학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아담 스미스 쪽에는, 그리고 또 루소랑 친구였는데요. 제가 루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나요? 루소가 인간성이 좋았어요. 아주 개차반 더러웠어요. 흉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루소가 쫓겨요. 이렇게 현상 붙어가지고, 그리고 고소도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쫓기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흉이 받아줬는데 흉이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했는데 루소가 의심을 하죠.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좀 약간 피해망상이 있어, 루소는. 예. 날 배신해, 너 밀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루소가. 그 휴미랑도 깨졌어요. 그 이후에 또 쓸쓸하게 죽죠, 루소는. 근데 휴미는 대단히 사람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받아주고 하다가 나중에 막 폭발한 거죠, 휴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험주의자인데, 경험놀이라는 것이,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수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철학자들한테. 관념론, 보통 이제 합리주의라고 하면은 뭐 이게 관념론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용어기도 하죠.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은, 경험론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중시합니까? 감각을 중시하죠. 경험론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성론자들,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휴무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뭐 눈이 확 트입니다. 예, 칸트가 경험했던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칸트 뭐라 그랬습니까? 독단의 잠을 깨운다라고 얘기하죠. 휴무를 읽고 자기가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26살 때 인간오속론을 쓰고, 사람들이 이 인간오속론을 쓸 때 휴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대작이에요. 3권짜리인데, 예? 권수로 치면은. 이 책은 자기도 생각한 거야. 쓰면서. 엄청난 책이야. 그러면서 자기 쓴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인간오속론 3권의 끝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쓰는 얇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치 자기의 책을 남이 평론하는 것처럼 썼어요. 얼마나 외로워. 예? 자기 책을 자기가 평가하면서 대단한 책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망했어요. 출판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사. 예, 아무도 안 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책을 씁니다. 쓴 게 이제 인간 오성의 탐구라는 책을 써요. Inquiry Human Understanding. 예? 이 책을 써요. 얇은 책을 씁니다. 해설서. 자기 책에 대한 자기 해설서. 예. 불쌍하죠? 그러니까,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칸트도. 순서 이성 비판 냈을 때 누구 이해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평론이 나왔는데, 평론 몇 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막 이렇게 폭풍처럼 막 유명해지죠. 그거 뭐냐면 프롤레고메나, 덕이 커요. 프롤레고메나라고 순서이성 비판을 쉽게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헤겔, 정신현상, 그거 뭐 누가 이해합니까? 예,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예.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휴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책을 보면은 인간무성론 책을 보면은 이게 이해를 못할 책은 아니에요. 칸트 순서의 심판의 해결 정신현상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26살. 역시 인지도. 예. 인지도 문제. 당시 출판계에서는 신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책을 내요, 얇게. 그게 이제 인간호성의 탐구입니다. 근데 요약본 다이제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머의 책을 보신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인간호성의 탐구를 먼저 보시면은 아주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아주 하찮게 보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찮게 봅니다. 왜 하찮냐? 이성이라는 것은 경험의 덩어리예요. 그냥 경험된 인상과 이미지들의 덩어리가 바로 이성이에요. 단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인상이 모여서 어떤 관념을 이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책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 6페이지 보시면은 2장 관념의 기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예, 관념의 기원에 대하여. 그 인상과 관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는 요약을 해 놓은 거고 핵심 키워드 있고 이렇게 됐죠. 지성을 이끌어가는 관념, 이 인상의 복사물이라는 것이다. 인상의 복사물이라는 것은 인상들의 복사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여서 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관념이라 할지라도 경험에 의한 생생한 지각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관념 있잖아요. 뭐 정의라는 관념 있죠. 이 사랑이나 정의라는 이런 관념이 있으면은 이 관념은 사실은 어떤 우리의 경험 세계를 떠나서 있는 표상,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이 사랑이라는 관념을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이 정의라는 관념을 형성하고 겪었던 것들은 뭡니까? 감각 경험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편 개념이라고 해요. 그 보편 개념. 보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뭐 따로 데카르트처럼 불어넣어졌다거나 이런 거 아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념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3장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장과 3장이 제일 중요해요. 3장을 보시면은 관념의 작동 그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데 관념과 인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A라는 관념이 있으면 B라는 관념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또 다른 관념이 생성된다는 거죠. 예. 예? 철학이라는 관념은 뭐와 뭐의 관념이 합쳐진 거죠? 예, 그렇죠. 예. 사랑과 지혜라는 관념이 합쳐져서 철학이라는 관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원리할 때는 어떤 것들, 유사한 것들끼리 연합한다. 유사한 것들끼리. 그 사랑 그러면은 그 유사한 것들이 뭐 연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접성,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연합을 한다. 그리고 인과성,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는 것들끼리 연합을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연합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죠.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거냐? 선천적인 거냐라고 묻죠. 이런 연합의 원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한테 있어서 두뇌작용 속에 박혀 있어서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사고를 하느냐? 아니다. 이것도 뭐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습관의 산물이다. 습관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비투스. 예. 습관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연합의 원리다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거지. 인간의 두뇌 작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축적되어서 습관처럼 생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신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은 휴맥에서는 뭘까요? 무엇의 산물일까요? 그렇다면 이성, 정신이라는 것 휴맥에서 무엇의 산물일까요? 무엇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념들 연합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습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습관. 자, 더 나가 볼까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자, 어디 있냐면은 자라는 것은 뭘까요? 자아관념. 이것도 뭐의 산물이다? 습관의 산물이다. 습관. 그렇게 습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것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것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잘못 들면은 삐뚤어지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고의, 휴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관념의 연합, 이미지의 연합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그 교육이 잘못되면은,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겠죠. 자, 그래서,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자, 12장을 보시면 강단 철학 혹은 회의적인 철학에 대한 회의론의 종류와 그의 얘기하죠.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당시에 회의주의가 굉장히 많이 대학 철학에 많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언제부터냐면은 몽테뉴부터 철학에서 회의주의가 많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그 강단 철학도 회의주의 철학이 근데 이 회의주의가 부박한 어떤 소박한 회의주의가 있다면 철학적 회의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철학적 회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습관의 산물로서의 정신,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의를 함으로써 어디에 빠져듭니까? 삶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빠져드는 것이 회의, 이제 그 잘못된 회의주의인 것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삼는. 그렇다면 좋은 회의주의는 뭘까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고 좋은 것을 듣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정신이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것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 능력은 이것까지밖에 안 돼.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좋은 게 아닌 거죠. 대신에 경험하고 습관을 들이고 하면서 삶이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할 수 있다. 나쁜 관계든 좋은 관계든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그것들이 관념들의 연합이나 이미지들의 연합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회의주의, 철학적 회의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좀 쉬죠? 조금만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